연습 몇 번이고 할 거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유동화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잠깐만요. 350페이지 한번 볼게요. 350페이지. 자, 350페이지에 보면 그 위쪽에 제1절 해갖고 저당의 유동화 제도 이겠네요. 350페이지. 자, 지금부터 저당의 유동화 제도, 저당권의 유동화 제도, 대출의 유동화 제도,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표현을 달리할 뿐이지. 자, 유동화라는 표현은요, 그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당장 바꿔치기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당장 유동화 시킨다는 얘기는 당장 현금화 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요 유동화 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냐면 딱 하니 신한은행이 딱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딱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여기가 아니 신도시가 딱 들어선다고 하길래 자, 이 지점을 쫙 입점시켰습니다. 신한은행.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예금 받아서 소비자한테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한테 딱 빌려주면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어떤 권리냐면 당연히 돈을 빌려줬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돈 빌려줬으니까 원금도 받을 권리가 있고 이자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요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요 사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권리를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채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돈 못 갚는다 그러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있어 없어요? 요거 팔아서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요 저당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저당권은요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요거는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저당권 해주는데, 요거는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요?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를요 채권, 물건에 대한 권리를요 물권. 이렇게 두 가지 권리가 다 생기는데, 자, 문제는요 100억을 예금 받아서 찔끔찔끔 예금 받아서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 50명한테 2억씩 빌려주고 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가 하겠지만 여기서 빌려주는 대출액을 이따가 보금자리로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만기가 최장 50년입니다. 50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빌려주고 나면 30년, 40년에 걸쳐 장기간에 회수하는 거죠. 맞죠? 30년 전에 신도시가 들어설 때 빌려준 돈이 지금도 회수해 안 해요?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빌려주고 나면 장기간을 거쳐서 회수하는데 바로바로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 뭐 1억씩 예금하고 그러나요? 예금하는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 예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항상 똑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요 유동성 위험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왕창 빌려주놨더니 더 이상 할 일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유동성 위험이다. 자금이 똑 떨어지는 위험을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나? 지금 여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집단 대출이라고 해서 5,000명 이상이 와서 서로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뭐 얼마 있어 없어요? 금고에 쌓여 있는 거는 돈이 뭐 38,000원 밖에 없는데 5,000명이 와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줄 돈이 있어 없어요? 없어. 큰일 났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건 이제 한국은행이 딱 있는데,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입니다. 여기서 돈을 딱 빌려갖고서 대출해 줄 수도 있겠네요. 요때 한국은행이 빌려주는 금리도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아까 그 기준금리하고는 다른 용어입니다. 어쨌거나, 자, 여기서 이제 빌려서 대출해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들이 거의 대부분 세금입니다. 세금.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는데 딱 듣는 순간에 약간 묵직해 보이는 세금들이 있죠. 이거 전부 다 국세입니다. 국세는 다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딱 듣는 순간 부가가치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 전부 다 국세라는 겁니다. 이 세금을 우리가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하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앙정부의 세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걸 국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이 집행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 가지고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 다 빌려주고 나면 다른 용도로 쓸 게 있어 없어요? 없죠. 노인 복지로 써야 되고 탱크도 구입해야 되고 공무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쓸 게 많아요. 저걸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담보대출하는 데만 다 쓰게 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냐?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하나은행이 딱 있는데 여기서 잠깐 다 돈을 빌려서 대출해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하나은행이 그냥 빌려줘요? 대가를 받으려고요? 대가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콜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금리. 이 콜이라는 게 전화하다는 얘기죠? 전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점장끼리 알아 몰라요? 다 알 거 아닙니까? 서로 술도 마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급하면요, 전화해서 그 신용에 따라, 신용이 있으니까, 지점장이 도망갈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 이 전화해서 잠깐 30억만 땡겨주세요 하면 땡겨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적용된 금리를요, 콜금리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도 지들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당국에서 다 정해줍니다. 이게.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신한은행이 돈이 없으면 하나은행도 돈이 있어 없어요? 얘들도 다 담보대출 해줬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래서 5천 명이 와서 서로 막 빌려달라고 하는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는요,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자, 이 소위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자,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투자자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얘네들은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읍니다. 긁어 모은 다음에, 주로 이제 똘똘한 애들 채용해서, 이거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주식에 투자해서, 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정도 쓰겠다는 얘기죠. 배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주로 주식에 투자해서 거기 생긴 이득을 나눠주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기관의 성격으로 투자한 자 있죠. 이런 자들을 뭐라 하냐면 기관 투자자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수많은 사람들 돈을 긁어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걸 업으로 하는 자 있죠. 업으로 하는 기관에 의해서 투자하는 자를요, 기관 투자자 해주는데 가장 대표인 게 생명보험사입니다. 이걸 줄여서 생보사. 얘네들은 우리들한테 보험료 받아요, 안 받아요? 보험료 받으면 이거 가지고 금고에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똘똘한 애들 채용해서 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합니다. 거기서 돈을 불립니다. 불린 다음에 불나거나 사람 돌아가시면 물어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한화투자증권이라든가 키움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런 회사들 전부 다 투자신탁사 줄여서 투신사 이래줍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사람들 돈을 긁어 모은 다음에 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배당할 게 많아지는 거고 주가가 퍽퍽 떨어졌다는 얘기죠. 거의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투자신탁사,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입니다. 우리 종합금융사라고 해서 종금사 이런 것들도 주로 주식에 많이 투자합니다. 이런 형태를요, 기관 투자자. 우리 연금 내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내죠. 아니면 기타 사적 연금도 많이 있습니다. 연금을 긁어 모은 돈을요, 연기금 해줍니다. 이 돈 가지고 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돈을 불린 다음에 여러 가지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예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서 이제 대출해 주기도 하지만 이 주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걔네들도 뭐가 된다고요? 기관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요, 금이라든가 은혜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달러라든가 엔화 이런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어쨌거나 돈 될 만한 거 다 투자할 수 있는데 얘들한테 이 권리를 팔아보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보자. 그러면 얘들이 사줄 수만 있다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이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겨 안 생겨요?
생기면 이 돈을,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원리, 그러면 또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줘. 이걸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기죠? 이거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줘.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아까 그 100억만 가지고도 5,000명, 10,000명 이상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한번 빌려주고 나면 20년이고 30년 묶여있는 채권 아닙니까? 이 권리를 팔아치우면 바로 돈 되죠? 이걸요. 유동화 시킨다 집니다. 뭐 한다고요? 유동화 시킨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줬다는 얘기죠?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준다.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자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한다길래 최대 7천만 원까지 딱 빌려줬는데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얘한테 팔아치운 겁니다. 매각했다는 얘기는 권리를 다 팔아치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예요. 기본적인 룰러가 요겁니다. 자 7천만 원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요? 빌려줬으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얘한테 팔아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담보대출 해준 겁니다. 알겠죠? 난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완전히 빠질 수 있어 없어요? 빠질 수 없는 게 이 사람과 이 사람 알아요 몰라? 모르는데 여기 가서 돈 갚을 수는 없는 거죠. 난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을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룰가 요겁니다. 얘가 이제 원금이자 갚아 안 갚아요? 갚으면 이제 전달해주면 돼요. 다만 그냥 다 전달해줘요. 삥을 뜯고 넘겨요? 삥을 뜯어야지. 얘 주업이 뭡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주업인데 이자 받을 권리를 다 팔아치우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삥을 뜯고서 넘기는 겁니다. 삥을 뜯어야 이게 이자보다 커야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얘들은 절대 손해날 짓 해요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되셨죠? 근데 문제는 얘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요? 모릅니다. 10년 정도 지나니까 앞에 장래시장이 딱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아침마다 시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집값 올라가요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고 거기다가 회사까지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못 갚으면 이제 경매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이것저것 빼고 나서 3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치자. 얼마 들어왔다고요?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누가 대출해 준 거라고요? 얘가 대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3천만 원 넘겨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얘가 이런 일 하려고 안 하려고요? 얘가 왜 이런 일 합니까? 은행도 아니고 은행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들한테 삥까지 뜯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런 일 하려고 안 하려고요? 얘 일진들 아닙니까? 일진한테 삥까지 뜯기면서 일을 뭐하러 합니까? 얘들이 주업이 뭡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주업이지 무슨 돈 빌려주는 게 주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실익이 없는 제도고 자 지금부터 하는 것들이 전부 다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제도들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한보철강이 97년 1월 달부터 무너지는 바람에 혜태라든가 진도, 진로, 뉴코, 한신공영, 기아자동차 할 것 없이 쌍방으로 할 것 없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청기업도 전부 다 연쇄부로 이어지는 거고 얘들도 은행 돈도 못 갚는 거죠. 가게에 예금자들도 못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개판된 겁니다. 전국이 뭐라고요? 엉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리고 또한 주택 경기도 최악이었습니다. 거래가 뚝 끊기니까 건설업자들은 건물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어봐야 안 팔리는데 뭐하러 짓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업자도 손가락 빨고 있고 건설업자를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하청업체 전부 다 손가락 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주택 경기를 살리겠다 나온 겁니다. 뭐 살리겠다고요? 주택 경기. 그래서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은요 주택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니네들 우리한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웬만하면 뭐라고요? 사주겠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겨 안 생겨요? 생기면 이거를 얘들이 사준다니까 또 파는 거죠. 그럼 또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기죠. 그러면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은행들은 대출 자원이 풍부해져요 안 풍부해져? 풍부해지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가
돈 빌리는 게 수월해요? 수월하지 않아요? 수월하니까 돈 막 서로 빌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돈 빌려서 술 마시나요?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살 사람 점점 많아져, 저거죠? 많아지니까 누가 또 신났어요? 건설업자가 신났죠? 건설업자가 이제 아파트 잘 팔릴 거로 예상되니까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하고, 또 하청업체도 신났죠?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주택시장이. 그래서 2000년부터 자고 일어나니까 가격이 막 1000만 원씩 올라가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돈이 있어야 이거 사주는 거 아닙니까? 이 권리를 돈이 있어야 사주는 거죠? 맨날 세금 갖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얘네들도 이 돈을 마련하려고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얘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이걸 가공해 갖고 유가증권인 채권의 형태로 파는 겁니다. 알겠죠? 유가증. 그래서 이거를요 모기지 하면은요 담보대출액을 얘기합니다. 모기지. 백 해주면요 요걸 기초로 요걸 담보로 시큐리티스 해주면요 증권이라는 뜻입니다. 요걸요 저당 담보증권 이렇게 하는데, 저 채권이에요. 채권. 이제 얘는요 지급 보증해 주겠다 나온 겁니다. 지급 보증해 주겠다. 자, 다시 해볼게요. 내가 신한은행에 납니다. 내가 얘한테 7천만 원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요? 빌려줬으면요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채권에 실어서 파는 겁니다. 이 권리를. 그러니까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 할게요. 내가 7천만 원 빌려줬죠? 그러면 돈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완전히 빠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게, 이 사람과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아, 이 사람과 이 사람 도덕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금이자 갚아 안 갚아요? 그러면 삥을 뜯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삥 뜯은 상태에서 MBS 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삥 뜯고 넘기고 그러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문제는 7천만 원 받을 걸 누가 갖고 있다고요? 기관 투자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장래시장이 들어온 바람에 경매로 들어갔는데 3천만 원 회수했죠? 그럼 삥 뜯고 넘길 거 아닙니까? 넘겨주려고 했더니 금융공사가 지급 보증해 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 다 줘야 됩니다. 얘가 손해날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아주 금융공사 지급 보증까지 서는 바람에 이 그 위험이 상당히 낮아요. 거기다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 있는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막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얘들이 갖고 있는 자금들이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이 IMF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던 제도 있죠. 이게 바로 MBS 제도입니다. 되셨죠? 자, 지금부터 애초에 이게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요 1차 저당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출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을요 2차 저당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요 구조를 좀 어쩌다 물어보기도 하니까 이 350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 볼게요. 아래에서 7번째 그 위에 그림, 이상한 그림 무시하시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1차 저당시장 있어 없어요? 있죠. 동그라미 1번.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이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 있죠. 요걸 뭐라고요? 1차 저당시장. 그리고 요거를요 1차 시장의 대출자라고 해서 1차 저당대출자, 요거는요 2차 시장의 대출자라고 해서 2차 저당대출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네들은 돈 빌려주면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요걸 가지고 이자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자 받는 게 주업 아닙니까? 다만 대출 자원이 부족할 때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2번 볼게요. 이때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집합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대출 자금이 부족할 때 2차 시장에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무조건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대출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을요 2차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351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맨 위에 2차 저당 시장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구성되는 시장.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 요걸요 2차 시장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얘들도 여기저기 은행에서 그 대출 채권을 구입해야 하네요. 그죠? 원리금 채권과 저당권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요거를요 만기별로 아니면요 지역별로 종류별로 이제 쪼갭니다. 그래서 2천억, 3천억 정도씩 모아갖고 파는 거지. 무조건 한 개씩 파는 건 아닙니다. 되셨죠? 이걸 패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저당 패키지. 여기저기 은행에서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 있죠? 요거를 종류별로, 지역별로 아니면은요 만기별로 쪼개볼 수 있죠? 이렇게 쪼개진 하나하나를요 저당 패키지 해줍니다. 요렇게 해서 파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도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 생겨 안 생겨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대출 자원이 부족할 때 MBS 형태로 판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2번 동그라미 2번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2차 대출기관 역시 저당 패키지 꾸러미를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MBS 형태로 만들어서 기관 투자자 등에게 매각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무조건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팔지만. 그래서 3번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요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고 저당을 유동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요? 아는 사이죠. 여기 가서 돈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 대출 직원 날카롭게 안경 낀 직원한테 빌린 거 아닙니까? 그 샵하게 생긴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빌린 거니까 얘와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에요? 아는 사이인데 얘와 얘는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냥 여기다 빌린 거니까 여기다 돈 갚다가 못 갚으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당에 유동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시장은요 2차 시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장이 성공하려면요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볼게요. 그 밑에 자, 딱 중간 정도의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1차 시장의 금리가 2차 시장의 금리보다는 높여야 된다. 1차 시장의 대출 금리가, 담보대출 금리가 2차 시장의 MBS의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5%로 담보대출 해줬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이자 갚아요 안 갚아요? 갚으면 그냥 넘겨요? 삥을 뜯고 넘겨요? 삥을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0.3% 정도 예를 들어서 떼고 넘기는 겁니다. 얘들도 결국은요 삥 뜯은 상태에서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삥을 뜯고 넘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0.2% 정도 떼고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MBS의 금리는 실제 금리는 한 4.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MBS의 금리보다는 뭐가 높아야 돼요?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야 중간에 빼쓰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도 빼는 돈이 있어야 이걸 운영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요 MBS의 금리보다는 뭐가 높아야 돼요?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얘가 이제 이 기관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이 되는데 요거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얘가 클 때 투자하려고 하겠죠. 근데 요구 수익률은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선생도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주일 전에 공부한 게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날 겁니다. 요구 수익률은요 시장에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체계적 위험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데 얘는 MBS는 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요 안 서요? 정부 투자기관이 보증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없을 때 요구 수익률은요 국공채 정도의 수익률밖에 안 됩니다. 국공채 정도의 수익률은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매력 있는 상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몇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352페이지 맨 위쪽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기출문제 있죠? 자, 저당 채권에 유동하는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 소유 가구의 비중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한다. 돈을 빌리기가 수월해요, 수월하지 않아요? 수월해지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이 쉬워졌죠? 그 얘기합니다. 자가 주택 소유 비중이 증가했다. 2번 볼게요. 저당채권 유동화는요,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증가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된다는 얘기죠. 유동성이라는 게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지죠. 그리고 돈이 뚝 떨어지는 위험을요, 유동성 위험이다. 유동성 위험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네요. 이렇게 이거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부터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55페이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355페이지에 그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주택저당증권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를요, 정확히 번역하자면 저당담보증권인데 금융공사에서는 이거를요,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되겠죠? 자, 지금부터 MBS의 종류를 알아볼 겁니다. MBS의 종류. 이게 좀 까탈스러워요. 자, 까탈스러운데 이게 종류를 얘기합니다. 다시 할게요. 요거의 종류를 얘기할 겁니다. 종류. 자, 이 까탈스러운데, 이 설명하는 건 좀 까탈스러운데, 나중에 문제풀이는 매우 쉽습니다. 걱정 마세요. 문제풀이는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 곧바로 풀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종류를 얘기할 때, 자, 요거는 지급보증, 이런 거는 없습니다. 종류를 얘기할 때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만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융공사가 아닌 정부 투자기관이 보증 서겠다 그런 얘기지, 외국에는 이런 거 없어요. 외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융공사 역할을 하는 기관이 페니웨이라든가 프레디맥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얘네들은 주식회사입니다. 그냥 매각하는 거지. 지급보증 없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종류를 얘기할 때는 지급보증 무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순서를 달리할 뿐이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신한은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 돈 빌려주고 돈 받은 걸 다 팔아치운 거죠? 그러면서 들어온 돈에서 삑만 뜯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원래는 신한은행이 돈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기죠? 이걸 팔아치우면 바로 돈 들어 안 들어요?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순서를 달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돈을 시중은행한테 먼저 돈을 줍니다. 주면서 대출을 의뢰합니다. 뭘 의뢰한다고요? 대출 의뢰해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빌려줘, 안 빌려줘요? 빌려주면 이 돈의 이름이 주택금융공사 공급 보금자리론 해줍니다. 이 돈의 이름이 보금자리 론 해주는데, 얘는 대출 조건이 일단은 만기가 10년에서 최장 50년입니다. 10년에서 최장 50년. 그럼 50년짜리를 빌리게 되면 평생을 돈을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살아서 얼마나 산다고 평생 동안 돈만 갚다가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빌린 자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예? 유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리. 왜냐하면 한 20년 만에 갚으라 그러면 2억 정도, 3억 정도 빌리면요, 3억 정도 빌리면 매달 한 100만 원 이상씩 내야 돼요. 이자가 포함해서. 근데 50년 동안 갚으라고 하면 한 10만 원, 15만 원 내면 돼요. 그러니까 상환 부담이 커요, 작아요? 아, 돈 벌어서 조금씩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훨씬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차입자가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고정금리.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금리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삼성생명이라든가 생명보험사에서 안정적 수익을 얻으려고 보통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돈 빌려줬으니까, 이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 생기니까 이거를 그 전에 미리 돈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신한은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들어온 돈에서 삑만 뜯고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냥 순서만 달리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이제 이렇게 단순화 해볼게요. 자, 결국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자, 그 소비자, MBS의 발행자. MBS의 발행자가 누구예요? 금융공사를 얘기합니다. 자, 발행자. 그러면 신한은행이 어디 있냐면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끼어서 들어온 돈을 삑만 뜯고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금융공사가 직접 대출해 주지. 왜 은행을 끼고서 대출해 주냐면 금융공사는 전국에 지점망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은행의 지점망을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신한은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얘들이를 대신만 해주는 겁니다. 대신 해주고 삑만 뜯으면 되는 겁니다. 뭐만 뜯으라고요? 삑만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신한은행은 얘네들의 시다발이에요. 무슨 발이라고요? 내가 네 시다발이가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시다발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거는 고정금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무슨 금리라고요?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 MBS의 종류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355페이지 볼게요. 자, 자, 위에서 10번째 줄에 주택저당증권 MBS 있어 없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는 이체증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어로 MPTS 해줍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주택저당증권 담보부채권, 요걸요, MBB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 이 교재마다 이제 번역을 조금씩 다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헷갈려요. 근데 약어는 똑같습니다. 약어. 그래서 100% 문제 낼 때는요, 약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어로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라고요? 약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체증권 맨 위쪽에 있는 거는 MPTS 이렇게 해주세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번에는요, MBB. 이렇게 그 옆에 있는 거 무시해도 돼요. MBB. 그럼 항상 넘겨볼게요. 356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에 자,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말도 더럽게 기네요. 이거는요 MPTB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계층 저당 채권 요거를요 CMO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CMO. 이렇게 해서 자, 이 종류를 얘기할 때는 크게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쪼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쪼개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약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MPTS. 요거는요 MPB. 요거는요 MPTB. 이렇게 되는데 요 CMO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발행을 약간 달리할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은요,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기죠? 이 두 가지 권리를 누가 갖고 있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가지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런 얘기죠?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예, 보기 좋게 이제 동그라미 쳐볼게요. 보기 좋게 동그라미 쳐보자. 그러면 MPTS는요, 이 발행자가 남이다. 내가 얘한테 돈 빌렸어, 안 빌렸어요? 돈 빌려줬죠? 간단히 하기 위해서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한다길래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 이 두 가지 권리를 모조리 얘한테 팔아치운 겁니다. 누구한테 팔아치웠다고요? 모조리 투자자한테 팔아치웠어요. 이거 매각했다집니다. 매각은 돈 받고 완전히 팔아치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볼게요. 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완전히 누구한테 팔아치운 거예요? 투자자한테 팔아치우고 나는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와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완전히 빠집니까? 그래서 들어온 돈을 나는 전달만 해주겠다. 이걸요 이체만 하겠다. 들어온 돈에서 삥 뜯고 이체만 시켜야겠다는 얘기죠? 이체 그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원금이자 갚아요 안 갚아요? 갚으면 자, 원리금 수취권이 뭐예요? 자,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 청구할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기관 투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자, 이 원금이자 갚으면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넘겨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는 고정금리라고 했죠? 그러면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은 내려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돈 빌려서 요 보험자료는 갚을 수도 있는 거죠? 에이, 시장금리가 팡팡 내려가면 얘는 고정금리라고 했죠? 그러면 시장금리가 팍팍 내려가면 다른 은행에서 일반 대출 받아서 요거 갚으려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제 조기 상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기관 투자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조기 상환했으면 조기 상환 대금을 넘겨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해가 되겠나요? 에이, 그냥 이체만 시켜주면 된다고 했죠? 이번에는 자, 나중에 얘가 돈을 못 갚는 바람에 경매로 들어갔습니다. 경매 들어가서 이것저것 빼고 나서 3천만 원 들어왔다고 치자. 그럼 3천만 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뭐예요? 물건 팔아서 회수하는 권리 있죠? 이걸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투자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럼 3천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저당권이 뭐예요? 물건 팔아서 남들보다 우선 회수하는 권리 있죠? 이걸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7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얼마라고요? 3천만 원 밖에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걸 채무 불이행위험이라는 겁니다. 다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자, 보세요. 얘가 7천만 원 빌려주면 7천만 원 받을 권리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는데 경매 처분했더니 3천만 원 들어왔죠?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저당권이 뭐예요? 물건 팔아서 회수할 권리를 얘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조기 상환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담보대출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하니까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다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거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건데, 이렇게 해보자. 자, 돈을 빌려줬으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이라는 권리를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담보대출에 관련된 모든 권리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어차피 소비자한테 빌려줄 돈 있어 없어요? 요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채를 함부로 발행하면 돼야 안 돼요? 갚을 능력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소비자한테 빌려준 돈 있어 없어요? 요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대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새로운 회사채는요, 투자자는 콜 방어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콜 방어권이 뭐냐면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콜 방어권이 뭐라고요?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걸 뭐라고요? 콜 방어권 해줍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금리가 인하됐다. 그러면 얘가 조기 상환 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려고 하면 얘가 이제 넘겨주려고 했더니 얘가 싫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자, 조기 상환 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30년 동안 계속 원금이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경매로 들어갔는데 자, 3천만 원께 회수를 못했다고 치자. 그러면 3천만 원 넘겨주려고 했더니 얘가 한다는 얘기가, 야, 이 사람아, 담보대출은 네가 해준 거고 나는 새로운 회사채대로 전액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얘는 3천만 원 회수했지만 얘한테는 얼마 줘야 돼요? 7천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채무 불이행위험도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조기상환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요, 채무 불이행위험. 알겠죠? 얘는 얘가 다 부담하는 거고, 얘는 누가 다 부담해요? 발행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투자자한테 전부 다 그 위험이 다 쏠리고, 얘는요 발행자한테 쏠리는 바람에 한쪽으로 다 위험이 쏠려 안 쏠려? 쏠리니까 우리 IMF 초창기 때는 이런 식으로 발행했었습니다. 발행하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저당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투자자한테 원리금 수취권만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에이, 채권의 권리를 실어서 팔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항상 요걸 좀 기억하세요. 자, 저불 원조가 누구냐? 저불
저 산불이 났는데 원조가 원래 불 낸 애가 누구냐는 얘기죠. 접을 원조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자 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채무 불이익위험. 원리금 수증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조기상환 위험.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접을 어떻다고요? 원조.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조기상환 위험. 그 다음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채무 불이익 위험.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얘는 요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얘는 MBB 같은 경우는 자 이 3천만 원 들어와도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아 얘는 채무 불이행을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부담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경매로 들어가서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된다고요? 7천 다 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아 얘는 채무 불이행을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부담하기 때문에 자 이 7천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얘는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 다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이게 이제 모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소비자한테 빌려준 돈이죠. 요거를 전액을 다 발행하면 안 되고 요만큼만 발행해야 됩니다. MBB는 요만큼만 발행하고 요만큼 정도는 남겨놓고 있어야 돼요. 채권액을 이걸 초과 담보로 하는 겁니다. 남겨놨다가 나중에 회수를 못하면 요거 팔아서 갚아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초과 담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모저당인데 애초에 빌려준 돈이죠. 요거를 전액을 다 발행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이걸 MPTB로 이만큼을 더 남겨놓고 발행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초과 담보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초과 담보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1억 들어오면 1억 주면 돼요. 300원 들어와서 300원 주면 돼요. 그대로 2천만 하면 되니까 굳이 초과 담보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MPTS로 전액을 다 발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요. 자, 요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거는요,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해야 하네요? 그럼 내가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한 자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도 담보대출에 대한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동산 학자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채권이에요. 다 뭐라 한다고요? 채권인데 약간의 지분의 성격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분형 MBS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오리지널 회사채요. 미래에 받을 돈을 근거로 발행했을 뿐이지 전부 일반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형 MBS다 해줍니다. 채권형. 그리고 얘는 반반씩 섞었어 안 섞었어요? 섞었죠? 그래서 혼합형 MBS 이렇게 합니다. 자, 이 글씨가 뭐 이래요? 혼합형 MBS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혼합형.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자, 그리고요. 이 CMO라는 게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CMO는 요게 이제 자, 모저당입니다. 소비자한테 빌려준 애초에 돈 있죠? 받을 권리 아닙니까? 요거를 보통 MPTB 같은 경우는 하나의 만기로 발행합니다. 어떤 만기라고요? 하나의 만기 발행하는데 얘는요 만기를 쪼개서 발행합니다. 이렇게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쪼개서 발행하는데 이렇게 쪼개진 하나하나의 상품을요 트렌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A 트렌치, B 트렌치, C 층이라는 뜻입니다. D 트렌치, 마지막 건 Z 트렌치 이렇게 발행합니다. 만기가 1년부터 20년 정도까지 발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기가 짧은 놈들은요 이자율이 낮아요. 만기가 긴 거는요 이자율이 높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발행하냐면 이걸요 CMO 해줍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CMO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발행하냐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삼성전자가 TV를 만드는데 이렇게 생긴 것만 만들게 되면 요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살짝 이게 둥그렇게 한다든가 화면도 좀 이쪽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요것도 이렇게 한다든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져 좁아져요?
넓어지죠. 이런 것처럼 만기를 달리하는 상품으로 만든다면 아무래도 투자자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좋아하는 투자자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넓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MF 초창기 때는 MBB 형태로 주로 발행하다가 지금은요 CMO 형태로 주로 발행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를 통해서 해결. 이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워도 되죠? 자, 요거를 쫙 정리하시면 됩니다. 큰일 났네. 저 언제 정리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어디냐면 자, 355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는요, MPTS는요, 여기서부터 들어온 돈이 그대로 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삥 뜯은 상태에서 그대로 연결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1번에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증권이라고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처음부터 빌려준 돈 있죠?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현금 흐름으로부터 그대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들어온 돈이 그대로 여기까지 가야 한가요?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MPTS의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얘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한다 하겠죠? 투자자가 부담한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MBB의 발행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밑줄 쳐볼게요. 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밑줄 쳤죠? 요거를 그 위에다가 저당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저당권. 그러니까 자, MBB는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죠. 발행자가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고대해 주시면 돼요. 2번 볼게요.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얘는 채권형 증권으로 초과 담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초과 담보가 필요 없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자, 3번 볼게요. MBB의 발행기관이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얘는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발행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MBB는 자, 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자,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얘는 채무 불이행을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부담하니까 3천만 원 들어와도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 다 줘야 됩니다. 그 얘기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 얘기. 아,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자,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전액을 다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래에서 한 12번째 줄에 보면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A 4번에 다계층 저당 채권 바로 위에 보니까 기출문제 하나 있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얘는 얘랑 얘랑 섞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MPTS하고 MBB를 혼합한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MPTB는요, MPTS하고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녀요, 안 지녀요? 지니죠? 그 얘기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357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6번째, 1번. CMO는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하는 여러 종류의 채권이죠. 만기별로 이자율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여러 종류의 채권. 이걸요, CMO 해줍니다. 2번 볼게요. CMO는 이걸 트렌치라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3번도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암기하게 되면 자, 좀 힘들죠? 힘드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MPTS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MBB가 있고 MPTB가 있는데 자, 요거하고 CMO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똑같은 건데 만기를 달리하는 상품으로
쪼개서 발행할 뿐입니다. 알겠죠? 쪼개서 발행한다. 그러면 얘는 T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T가 뭔지 모르겠지만 투자자가 모든 위협을 다 부담하는 겁니다.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도 갖고 있고 조기사안 위험 아니면요 채무 불이행 다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라든가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얘는 B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원래는 본드인데 발행자가 모든 권리,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하는 겁니다. 발행자가. 알겠죠? 그리고 얘는 TB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투자자하고 발행자가 같이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투자자하고 발행자가 권리를 나눠 갖고, 그 다음에, 자, 그 위험도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만 초과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얘만 초과담보 필요 없고 다른 건 다 초과담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별도로 암기하세요. 얘는요 뭐 지분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분형 MBS. 얘는 뭐라고요? 채권형 MBS. 그 다음에 요거는요 반반씩 섞어놨죠. 혼합형 MBS.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기억해도 웬만한 문제 다 맞춥니다. 되셨죠? 다 적어 드릴 거니까 유학집에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설명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문제 풀 때는요 잘하면 금방 풉니다. 금방 풀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 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그냥 이게 암기하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고 들어가신 게 속편해요. 그냥 어설프게 따졌다가는 더 헷갈립니다. 더 헷갈려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잠깐만 쉬었다가 부동산 투자회사 할 겁니다. 잠깐 쉴게요.